하나씩 보도록 하죠. X86 CPU가 현재 이제 뭐 랩탑, 즉 노트북을 비롯해서 PC, 데스크탑 또는 이제 서버를 구동을 시키는 이제 서버급 컴퓨터에서도 이 X86 CPU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78년도에 8086이라고 하는 16비트 CPU가 처음 나왔고요. 이 CPU가 처음으로 이제 범용 컴퓨터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IBM에서는 이 인텔의 8086 CPU를 가지고 IBM PC XT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 XT를 기준으로 이제 PC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물론 이 이전에 8비트나 4비트 인텔 CPU도 있었지만 컴퓨터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범용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그 범용 컴퓨터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8비트 컴퓨터는 이제 애플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 8086이 지금 이제 64비트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4배, 비트 수로는 이제 4배가 늘어난 겁니다. 16비트에서 64비트로. 그리고 이 X86 인텔 CPU는 이제 우리가 보통 CISC라고 부르는 컴퓨터입니다. 이 CISC는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얘기를 하고요. CPU에서 제공하는 명령어, 인스트럭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포맷도 다양하고 그 명령어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전에서 어셈블리를 공부할 때 SIC X 기준으로 어셈블리를 공부했지 이 X86 기준으로 어셈블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 원리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SIC X2를 살펴본 거고요. 하지만 이제 리얼 머신에서는 X86이 쓰이니까 이제 그 하이레벨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는 타겟을 X86 머신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머신인 리스크, ARM이라고 하는 머신이 있는데 ARM은 현재 그 가장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제 CPU 구조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명령어의 길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 클럭 안에 실행되도록 맞췄고 명령어의 종류도 작지만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성능을 상당히 향상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ARM이 리스크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ARM은 주로 이제 모바일 쪽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서버급 컴퓨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텔의 CISC가 이 리스크보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특히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C 인텔의 CPU는 이제 ARM의 리스크 머신은 배터리로 동작하는 파워 전력을 저전력으로 쓰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진화를 했고 인텔의 CPU는 그냥 유선 즉 전기 플러그를 꽂고 전기를 그냥 배터리가 아닌 전기를 제대로 공급을 받으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진화를 했지요. 네, 그리고 X86의 진화 이 마일스톤을 보면 8086이 이제 78년도에 처음 나왔고 이게 29,000개의 트랜지스터가 직접되어 있는 거고요. 속도가 이제 5에서 10MHz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사용해 본 그 IBM PC XT는 4.7MHz였습니다. 근데 이건 보통 이제 5에서 10이라고 하는데 지금 CPU의 클락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거죠. 8086 말고 8088이라고 하는 CPU도 이때 같이 나와 있긴 했는데요. 8088이라고 하는 CPU도 16비트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 메모리와 CPU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8086은 한 번에 16비트씩 주고받는데
8088은 8비트씩 두 번을 읽어들여서 CPU 내에서는 16비트로 연산을 하지만 CPU 바깥에서 메모리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8비트씩 두 번에 가져오는 거였고, 8086은 CPU 외부에서도 16비트씩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16비트는 8086이지요. 하지만 이제 8088 CPU를 장착한 컴퓨터도 16비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팔았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16비트인 줄 알고 샀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럴 겁니다. 데이터 처리를 CPU 안에서는 16비트를 처리하지만 메모리와 CPU 사이에 8비트씩 가져오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거죠. 이때 이제 IBM PC 기준으로 이제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을 했었고요. 메모리는 최대 이제 1MB 정도. 실제로는 이제 16비트라서 이제 640K 정도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는데 그 레지스터 두 개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20비트를 만들어내서 1MB까지 어드레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286이 잠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6이 나왔는데요. 85년경에 이제 CPU가 나왔는데 대중화되기는 아마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대중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텔 아키텍처, 그래서 IA32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제 32비트 CPU라고 부르고, 유닉스가 이제 올라가서 구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286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있던 컴퓨터도 이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가 구동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8086 CPU와 80286 CPU의 차이는 CPU가 이제 프로텍티드 모드라고 하는 모드를 지원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286부터는 프로텍티드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커널을 보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일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쪽을 억세스해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086에서는 그런 제한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286 컴퓨터를 처음 사서 그때 이제 제닉스라고 하는 이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유닉스,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리눅스죠. 이게 이제 386부터 제대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486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CPU의 직접도를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지니까 하나의 CPU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두 개씩 넣어서 코어 2라고 해서 이제 듀얼 코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쿼드 코어에서 이제 멀티 코어로 해서 CPU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뭐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i7이 이제 쿼드 코어입니다. 4개의 코어가 CPU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와 이 슬라이드는 카네기 멜론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교재 내부에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샥이라고 하는 머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샥은 뭐 겉으로 봐서는 이제 상어인데요. 그냥 리눅스 머신에 여기서 그 리눅스 머신 이름을 샥이라고 붙인 거죠. 카네기 멜론에서 사용하는 그 머신이 이제 코어 i7을 그 4개의 코어를 가진 i7 인텔 CPU를 사용한 머신이다. 그 머신에서 이제 이그젬플들을 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비교가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쭉 정리가 돼서 그 머신이 이제 이 CPU가 발표된 연도와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텔 X86 CPU들이 이제 진화할수록 이 멀티미디어 오퍼레이션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CPU 내에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넣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조건 오퍼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하이 레벨로 가면 이제 if문이죠. 어떤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컨디셔널 무브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비트수는 당연히 늘어나면서 이제 32비트가 64비트로 진화를 했고, 코어도 많이 늘어나는 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i7 브로드웰이라고 하는 CPU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개의 코어, 그래픽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CPU 클럭은 3.3에서 3.8GHz 정도이고 소비 전력은 65W. 서버 모델로는 이제 8개의 코어, 옥타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버를 위해서 I/O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클락 스피드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서버는 클락 스피드는 조금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나 등등 이런 걸 위해서 전력 소비량도 45W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게 2015년 기준으로 이제 인텔 CPU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X86을 그대로 복제하는 그 회사가 있었죠. AMD라고 하는. 물론 AMD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인텔의 CPU를 복제하는 회사들이요. 실리콘밸리에 만들어진 회사들이죠. 다른 회사들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뭐 사이릭스나 칩스앤 테크놀로지나 제가 뭐 당장 기억나는 회사들도 있는데 AMD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계속 진화를 해왔고 최근에는 이 AMD가 기술이나 매출 면에서 인텔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텔의 후발주자였고 속도는 조금 느리고 가격은 많이 싼 그런 CPU로 이제 저가형 컴퓨터에서 많이 썼던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용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조립 PC를 할 때 CPU가 인텔 CPU냐 AMD CPU냐 이거 가지고 가격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원래는 이제 DEC라고 하는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을 뽑아다가 이제 AMD에서 인텔 CPU를 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펜티엄 4에 오면서 상당히 인텔과 큰 경쟁자로 부상을 했고요. 뭐 인텔처럼 이제 64비트로 진화하면서 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대만계 엔지니어가 이제 AMD를 이끌면서 AMD가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사실 AMD 못지않게 최근에 뜨고 있는 반도체 회사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인데 엔비디아는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CPU라기보다는 이제 그래픽 처리를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병렬 처리 쪽의 기술을 더 발전시킨 일종의 이제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GPU,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히 이제 게이머들이 많이 쓰는 이제 PC에서는 이제 화려한 동영상과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고 고품질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셋을 장착한 이제 그래픽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동영상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AI가 뜨면서 이 GPU가 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병렬 처리 기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매출이 커지고 기술력도 발전하면서 지금 굉장히 인텔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리스크 머신의 그 팹리스 업체인 그 ARM이라고 하는 영국계 회사가 거의 모바일 쪽의 모든 이제 CPU 쪽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에 그 ARM이라는 회사가 인수되었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이끄는 그 손정이라고 하는 제1교포 CEO가 그 타겟을 그 미래 IoT라고 하는 디바이스들에 엄청나게 많은
CPU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IoT들은 대부분 이제 배터리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전력의 그 ARM CPU 기술이 절대적으로 큰 힘이 될 거다라고 보고 무리를 해서 ARM이라는 회사를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영안에 여러 가지 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IoT 쪽에 산업이 아직 그렇게 확 그 중심으로 떠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ARM을 매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ARM을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 매각 절차에 들어가서 거의 인수 단계에 있는데요. 뭐 아직 뭐 완결된 건 아니지만 인수가 되는 게 유력시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회사의 동향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건 이제 반도체 설계도 하고 반도체 제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 이제 삼성 같은 회사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죠. 그래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도 같이는 하지만 아직도 삼성의 주된 그 매출은 이제 파운드리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MD가 아닌 그 엔비디아의 칩셋들도 삼성에서 위탁해서 제조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텔의 64비트의 히스토리. 뭐 64비트 CPU가 나온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64비트가 주류가 되기까지는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X86 64를 AMD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인텔의 복제이지만 AMD 64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인텔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EM64T라고 되어 있는 64 Extended Memory 64비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인텔이 32비트에서 64비트로 확장을 한 거죠. AMD가 왜냐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뭐 인텔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CPU는 64비트로 된 CPU를 많이 주류가 되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들은 32비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코드들이 아직도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64비트 인텔 CPU에서 돌아가는 컴퓨터들이 실제로는 64비트 코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전통적인 인텔 CPU 32비트도 고려를 하지만 표준으로 64비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재는 3판에서는 64비트로 바뀌었습니다. 그 2판을 보면 32비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2판을 보겠다는 학생들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공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64비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예제가 카네기 멜론에 있는 이제 실습용 컴퓨터가 샥이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은 뭐 앞에서도 얘기를 다 했는데 ISA라고 얘기를 보통 할 때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IS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 아키텍처에 따라서 명령어들이 정의가 되고 그 명령어들을 가지고 이제 어셈블리로 코딩을 하고 그 어셈블리가
머신 코드, 바이너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CPU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명령어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런 명령어를 지원하는 CPU에서 이제 캐시를 얼마나 둘 것이냐, 뭐 코어의 프리퀀시, 클락 스피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등등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SIC XE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이제 머신 코드는 그냥 바이트 단위의 어떤 시퀀스로 되어 있는 거죠. 기계어라고 얘기하고, 어셈블리는 이제 매핑이 되는, 이 머신 코드와 매핑이 되지만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ARM이나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C XE에서 봤던 비슷한 그림들이죠. 이게 CPU 구조와 메모리인데요. CPU 안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SIC XE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불렀는데 인텔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포인터는 이제 명령어를 가리킨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가리키면서 카운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하나 가져다가 디코딩, 해독을 한 다음에 거기서 OP 코드와 어드레스, 오퍼랜드 부분을 보고, 오퍼랜드 부분을 보고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어드레스에다가 해당되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쓰거나 하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데이터들을 이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두죠. 그 다음에 이제 원비트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계산의 결과를 알 수 있죠. 컨디션 코드는 SIC XE 머신에서도 봤듯이 어떤 이제 브랜치 하기 위한 거죠. 앞에 어떤 연산을 하면 그 연산의 결과가 뭐 음수냐 양수냐 등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할지 컨디셔널 브랜치를 위해서 쓰이는 거였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 다 봤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 언어와 오브젝트 코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C 소스 코드 P1과 P2가 있을 경우 이 P1과 P2가 독립적인 C 파일이지만 각각 컴파일이 돼가지고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이 링크돼서 실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GCC 그리고 여기 p1.c라고 하는 소스, p2.c라고 하는 소스 두 개를 이제 컴파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고 그 오브젝트 파일은 두 개를 합친 거에 이름은 p로 해라. 앞에 있는 이제 -5와 g는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코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최적화하라는 뜻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g는 이게 이제 디버깅 정보를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때 이제 디버깅 정보를 포함을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뭐 다시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GCC라고 하는 겉보기에는 이제 GNU 컴파일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컴파일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컴파일러지만 안에 보면 이제 어셈블러 기능도 같이 들어 있고요. 링커의 기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커맨드 하나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단계가 거치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p1.c와 p2.c가 각각 컴파일이 돼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이제 -s 옵션, 대문자 s죠. 여기서는 이제 없었는데 만약에 이걸 gcc-o지 -s 옵션으로 한다면 바이너리를 만들지를 않고 .s, 즉 바이너리로 만들면 .5를 만들 겁니다. 오브젝트라고 .s를 만듭니다. .s는 이제 어셈블리 소스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C 언어를 컴파일해서 중간 단계인 어셈블리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 어셈블리 소스 코드를 다시 GCC나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AS라고 부르는 어셈블리 어셈블러라고 볼 수 있는 얘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5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 이제 뭐 윈도우즈에서 이제 .exe로 실행 파일을 표현하지만 리눅스,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제 파일 이름 가지고는 실행 파일인지 잘 모르고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표준으로는 a.ou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실행 파일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p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p라는 이름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를 합쳐서 씌워넣어서 우리가 컴파일할 때 이제 printf만 써도 샵 include 뭐 stdio.h를 해야 되고 printf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메인 파일이 컴파일이 돼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표준 라이브러리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합쳐서 링크해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죠.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합치는 과정, 링크하는 과정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커맨드 하나로 사실은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표준 sum.c라고 하는 C 코드가 하나가 보여지고요. 잘 보면은 이제 sumStore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 long이라고 하는 long을 리턴하는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완벽한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펑션은 없고 펑션 프로토타입만 있다는 얘기는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다른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익선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sumStore 안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sum.c를 이제 여기서 컴파일을 하면 gcc 아까처럼 -og -s sum.c라고 하면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실행 파일 바이너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s가 들어가서 바이너리로 만들지 않고 sum.s라고 하는 어셈블리 중간 단계 코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너리 코드 대신에 어셈블리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때 저렇게 쓴다. 여기 O는 이제 컴파일 할 때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라, 최적화시켜라. G는 이제 타겟 파일, 보통은 이제 타겟을 바이너리로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디버깅을 할 때 그 표준 디버깅 정보를 포함을 시켜서 디버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똑같은 이 커맨드를 넣고 이 코드를 넣어서 실습을 하더라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바이너리가 아니라 어셈블리 소스 코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게 sum.s가 이게 -s 때문에.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걸 그대로 따라 해보면 했는데 이거랑 똑같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GCC라고 하는 이 GNU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C 언어를 기계어로 바꿀 때 그 중간 단계인 어셈블리로 최적화할 때 다른 코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뭐 하는 결과는 같지만 중간 단계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같은 GCC 버전이라도 리눅스 버전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버전이 다르다는 얘기는 리눅스 커널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커널의 의존적인 부분들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의 첫 시간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PC에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우분투나 칼리 리눅스를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가 한 대밖에 없는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머신에다가 이제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통해서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실습을 해도 뭐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뭐 미리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해서 설치를 했을 걸로 보고 뭐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빨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보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86 그 CPU 기반의 어셈블리 언어의 특징에 대한 얘기인데요. SICX 이 머신에 대해서 어셈블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일단 64비트 CPU이기 때문에 정수가 최대 64비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8바이트, 88이 64. 그렇지만 이 CPU가 이제 16비트 시절서부터 쭉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4바이트면 이제 32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8비트 크기의 정수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를 할당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레지스터나 이런 저장 장소에.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로팅 포인트 실수는 이제 최대 보통 워드의 2배 정도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80바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 32비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의 크기로 실수를 잡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코드들은 이제 명령어들이죠. 인스트럭션들의 바이트 시퀀스로 쭉 나열된 걸로 일단 뭐 간주를 할 수 있겠고요. C 언어에서처럼 이제 이 어레이나 스트럭처 같은 이런 명백한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속적으로 뭔가 버퍼를 잡거나 뭔가를 할당을 해서 뭐 유사하게 쓸 수는 있지요. 어셈블리에서의 이제 연산입니다. 연산은 주로 이제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산술 연산들을 이제 대부분 하게 되죠. 뭐 산술, 논리 연산 마찬가지죠. 그리고 데이터들은 주로 메모리와 CPU 내 레지스터들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메모리는 이제 주로 저장을 하기 위한 거고 CPU 내 레지스터는 당장 계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임시로 그런 용도로 쓰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컨트롤 제어인데요. 실행 제어. 뭐 SICX에서 봤듯이 일단은 점프, 무조건 점프, unconditional 점프를 사용을 해서 특정 프로시저나 뭐 서브루틴이라고 부르는 그 모듈 실행 단위로 점프를 해서 실행을 하고 되돌아오는 식으로 트랜스퍼 컨트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원비트 레지스터인 이제 그 컨디셔널 코드 조건을 따지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컨디셔널 점프, 컨디셔널 브랜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일단 이제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앞에서 봤던 그 코드입니다. 이 sumstore라고 하는 C 코드이고 plus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이 코드 내에선 보여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른 파일에서 구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외부 참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sumstore 안에서 플러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그 이제 GCC 컴파일러의 -s 옵션을 이용해서 어셈블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코드는 이 어셈블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기계어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헥사로 400595가 여기에 이제 이 코드의 실제 실행 주소가 되고요. 시작 주소. 그리고 이렇게 바이트들 단위로
쭉 14개의 바이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어셈블러가 하는 일은 이 코드를 이 바이너리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코드는 .s라고 하는 어셈블리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셈블러가 어셈블 한 다음에 바이너리로 만든 오브젝트는 .o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트들의 시퀀스들로 쭉 나왔고요. 이게 이제 거의 nearly complete image of executable code라고 되어 있는데, 왜 nearly라고 말을 썼냐면 거의 완벽한 실행 코드 이미지다. 그 얘기는 아직 링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콜해서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플러스라는 이제 서브루틴이 없습니다. 그럼 플러스라는 서브루틴이 구현된 다른 코드죠. 그것도 오브젝트 코드를 얘와 이렇게 링크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코드들 사이에 링크 연결되는 게 빠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은 이제 링크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레퍼런스들, 외부 레퍼런스들이 아직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printf 정도는 거의 쓰니까, 이제 printf는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거고,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제 sharp include stdio.h를 해줘야만 이걸 쓸 수 있고, 이걸 쓴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 때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바이너리를 가져다가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와 링크해서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링크, 이거 이제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좀 언급을 했었죠. 요 얘기는 이제 7장에 가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각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데스트 앞에 이렇게 에스테리스크가 붙었고 T 해놓은 이제 C 코드를 보면 얘는 이제 플러스가 리턴한 값 T를 데스트는 이제 포인터가 되죠. 데스트가 가리키는 메모리 안에, 데스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다가 그 내용이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 안에, 간접이죠, 인다이렉트, 저장을 하라는 거고, 어셈블리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move q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q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게 쿼드라는 뜻이죠. 쿼드. 그럼 4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초기에 이제 16비트 그 x86, 8086이 16비트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거기서는 이제 이 그 16비트 어셈블리에서는 그냥 푸시였죠. q라는 게 없었죠. 얘는 64비트가 되니까 이제 4배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연산하는 기준이 64비트에 대해서 무브 연산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레지스터들도 이렇게 RAX 이런 거 이제 64비트짜리 레지스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이 코드와 같은 맥락인데요. 얘는 이제 RAX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RBX라는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레지스터 안에 있는 내용이 가리키는 메모리 안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요걸 이렇게 구현한 거죠. C 언어의 이 코드가 어셈블리로는 얘가 구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바이너리로 와서는 이 부분이 이제 40059 에코죠. 여기서 400595가 시작 주소였는데 에코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48, 89, 03 이렇게 이제 3개의 바이트로 이제 이 명령어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바이트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잠깐 이제 인스트럭션이 1바이트, 3바이트, 5바이트,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1바이트짜리도 있고 3바이트짜리도 있고 5바이트짜리도 있었죠. SICXE에서도 이 인스트럭션 길이가 포맷이 그러니까 4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거 인텔 X86도 시스크 머신이다 보니 길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그 얘기가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obj dump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d 옵션을 줘서 이 sum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얘를 지금 GCC로 이 sum.c 얘를 컴파일을 한 거죠. 컴파일을 하고 어셈블리를 만들고 바이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이너리를 sum.object죠. 이 바이너리를 obj dump, 오브젝트를 덤프한다는 얘기는 바이너리를 덤프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브젝트 코드를 검사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제 일련의 인스트럭션들이 보여지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아까 얘기한 400595의 시작이 53, 여기서 봤듯이 53, 4889D3 이렇게 돼 있는 4889D3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걸로 보면은 바이트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이게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경계가 딱 보입니다. 한 바이트짜리 명령어, 그 다음에 3개 3바이트짜리 명령어, 5바이트짜리 명령어 이렇게 돼 있죠. 3바이트, 그 다음에 1바이트, 1바이트. 각각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명령어들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인스트럭션들의 비트 패턴이죠. 이게 일종의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볼 수 있는데 비트 패턴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코드, 오른쪽에 있는 이 어셈블리 코드가 바이너리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의 윤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obj 덤프로 열어볼 수 있는 거는 실행 파일이나 이제 오브젝트 파일, 실행 파일이나 오브젝트 파일 다 바이너리로 일단 바뀌어진 것들이죠. 이렇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그 실습 5인가요? 이거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리눅스에서 obj dump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컴퓨터 보안 관련해서 이제 이미 배포된 바이너리 실행 파일에 혹시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 뭔가 의심스러운 코드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행 파일을 이렇게 obj dump 같은 뭐 다양한 툴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obj dump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뛰어난 이런 바이너리를 덤프해주는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사서 구해서 당장 뭐 아마추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컴퓨터 보안 관련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툴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 할 때 많이 찾지요. 이제 컴퓨터 보안 관련해서 뭐 보면은 뭐 obj dump, 그 다음에 GNU 디버거 사용 가능자 우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부터 한 95년 정도 한 3년 동안 X86 어셈블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엄청 했는데요. 그때 시기가 막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LAN이라고 하는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 국내 학교에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그 컴퓨터들이 이렇게 랜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더넷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서 국내에 그 이더넷 PC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카드가 없었죠. 그래서 이더넷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파견을 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국내에 있는 그 초중고 학교에 랜카드를 몇 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보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지사에 있는 이제 사장이 가격도
적절하고 성능도 괜찮은 이제 랜 카드를 그쪽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테스트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더니 뭐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랜 카드를 연결을 딱 시켜서 올릴 때 랜 드라이버가 딱 오는데 드라이버의 메시지가 회사 이름하고 로고, 버전 이런 게 쫙쫙 뜨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 로고가 뜨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회사에다 납품해야 되는데 그 납품하는 회사 이름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바이너리라 된 거를 제가 이렇게 다 뒤집어 가지고 다 스캔해서 찾아가지고 그 메시지가 나타나는 부분에 그 서울에 있는 이 회사 이름으로 다 바꿨죠. 버전 이런 거 다 바꾸고 길이가 안 맞는 거는 이제 블랭크도 좀 넣고 또 이렇게 이쁜 뭐 하트나 뭐 별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다 바꿔서 다시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땄더니 로고가 제대로 뜨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사장이 엄청 좋아하면서 그 드라이버를 잘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 카드와 선적을 해서 한국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은 그걸 국내 회사가 만든 건 줄 알고 잘 썼을 텐데요. 그거 불법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니 그때 불법을 저질렀던 거죠. 저는 몰랐고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다른 회사 걸 자기네 회사처럼 이렇게 이제 눈가림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렇게 OBJ 덤프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이거를 본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해당 주소에 어느 바이트를 다른 메시지로 바꾸려면 그거를 뭐 헥사 뭘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바꾼 거죠. 그래서 마치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특정 유전자 부분에 오류 내고 다른 걸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이 바이너리 코드를 이렇게 OBJ 덤프 같은 디버거 또는 디버깅 툴 같은 걸 가지고 다 뒤집어서 보면서 거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다른 걸로 다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과거의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코드가 이제 다시 보여진 건데 이번에는 이제 GDB라는 이제 GNU 디버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이제 OBJ 덤프를 해서 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플러스 0, 플러스 1, 4, 9 이런 것처럼 보면 얘가 이제 한 바이트짜리니까 그 다음이 1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3바이트짜리니까 1에서 4, 3이 증가했고 얘는 이제 5바이트짜리니까 5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3이 증가했고 1이 증가했고 이게 보이죠? 여기서 이 길이에 따라서 예.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습에 보면은 이제 GDB 사용하는 실습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GDB를 가지고 이렇게 디버거를 띄워서 이 바이너리를 이건 이제 GDB 안에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이제 여기 이 썸스토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14바이트를 검사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GDB 그 디버거를 사용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고요. 실습 자료에서 그 명령어들을 전체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 테이블로 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참고를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는 직접적으로 이해를 안 갈 거고요. 이거 실습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디버거나 이 OBJ 덤프나 이 디버거를 가지고 상업적인 실행화,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winword.이라고 실행화를 뒤집어 보면 뒤집힙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이 주소에 이 winword의 내부 바이너리 시퀀스와 오브젝트 그 어셈블리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가려놨죠. 그래서 저는 이 가려놓은 거 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개를 못한 거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